네. 네, 안녕하십니까. 8월 권리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뜨거워지는 여야 대선 주자 경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마지막에 제3지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아프간 사태 속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양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북 외교 전략을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난 우리가 그 7월 초에 보면은 그 상당히 그 1강 체제가 2강 체제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7월달 이 후반기부터 8월달 초보가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주춤해지면서 오히려 하락의 기미까지 있으면서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 없이, 그런 어떤 이 판단도 나올 만큼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제 이제 이 대전부터 시작해난 본경선이 선거인단 이렇게 투표와 그리고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양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차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을 통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주춤할 수 있다고는 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의 일강 체제가 좀 더 굳혀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민주당 본경선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민주당 경선이 가장 다이나믹했던 부분이 바로 2002년도 노무현 일종의 강주기적인데, 그러한 양태는 저는 나오기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자체가 이런 평을 쓰더라고요. 냄비가 아니다, 구들장이다. 냄비처럼 그렇게 확 따라오른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성남시장, 그리고 또 2017년 대선 경선, 그 이후, 그리고 또 그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걸 쭉 거쳐오면서 굳혀졌기 때문에, 당시 2002년도 1위를 달리다가 역전당한 이인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지율이 나름대로 견고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제2의 노무현이 되기에는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2의 그러니까 노무현은 사실은 말 그대로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주류의 하나의 선봉장이었는데, 그 유리한 위치를 갖고도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율을 수성을 해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무현식의 그런 뭐랄까요, 지금 하위의 반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힘든 정치적인 나름대로 지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과거 노무현이 갖고 있었던 뭐랄까요, 반칙 같은 건의 없는 세상이라는 이 나름대로의 그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시대 정신하고 일치된 측면이 있는데, 이낙연은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제가 사실 2달 전에 민주당 경선하면서 제가 주목할 인물이 박용진이라고 했는데, 근데 박용진이 사실은 제가 기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명락대전이라는 이러한 틀 속에 이 제3위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위상을 어느 정도 굳혔지만, 사실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이 명락대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너무 공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그 견제 역할은 했지만, 딱 견제 역할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네 번째는 친문의 영향이 분산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대선 경선을 판을 친문이 좌지우지할 거라고 봤지만, 사실 지금 이재명 캠프에 상당히 친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이번에 한교의 그 사태, 경기도지사,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 사태를 이끌어낸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친문의 상당수의 지지세가 지금 그 이재명한테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안티로서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측면.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심리적 탈당 상태가 아닐까. 아예 지금 이번 경선에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문심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조금 이 안 좋은 쪽의 무슨 의감이라든지 뉘앙스가 비쳤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번에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전부한테 다 준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청와대가 어떻게 놓을 것인가 했는데 청와대가 거의 오불가능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세론 자체가 허물어지기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주십니다. 하나 제가 볼 때 빠진 게 호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도 사실은 보면 호남은 결국은 결선 후보, 될 만한 후보를 뽑는 것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 상당한 정치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을 정도로 호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될 만한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호남도 그렇게 큰 이재명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 소장님 그게 동의하십니까? 그 이야기에 다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자기 이대로 재면이 된다 보니까 너는 문재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말까지 굉장히 강하게 위험한 진적 그리고 있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야당 문제나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 말에 언론 진보를 통과시키나 또가 자기 유지한 시합들을 위주고 있고 이러면 전혀 이 말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 문제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기말에 역대 대통령들이 갈줄이고 또 야당하고 일정하게 파해를 힘을 빼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가 야권의 대구도를 장악하고 들어갈 자신이 있어서 그게 없이 그냥 지금 와서 이대로 막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다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안 맞는 흘러나가 있다 아니면 그래서 저는 뭔가 사단이 나서는 후보 경선 구도가 이대로 흘러가겠느냐 아니면 여기가 일단 된 상태니까 뭔가 사단이 나겠느냐 그래서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지금까지 여기가 일단 된 상태니까 방식과 행동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을 생각한다. 이재명 지금까지 문이 했던 방식과 행동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결론을 생각하면 이재명이 쉽게 손들어 보려고 저렇게 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9월 12일 날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힘이 많지도 않을까. 그 다음에 추석 전에 9월 12일 날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두 가지 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뭔가 이 확실한 정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두 가지 점에서 홍 소장님 포인트에서 뭐 조사의 흐름상은 한겨레에서 지금 오늘 홍 소장님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죠. 거기서 그럼 한겨레에서 지금 오늘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어요? 21일에서 23일 날 74명을 대상으로 했고 우선전화 21일에서 23일 날 1,004명을 대상으로 했고 유선전화 29중 우선회에서 80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적어주면 3.6%를 수준에서 3.6%. 이번 조사를 보면 확연하게 민주당의 경선에 아주 큰 흐름은 아니라 확연하게 이번 조사를 보는 바가 확연하게 민주당의 경선에 주목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큰 흐름은 아니라 확연하게 좀 뭔가가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 2주 상간에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 2주 상간에도 환경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재명 보는 거는 딱 6자 대결의 지지율이 어쨌든 민주당 경선이 떨어지지 않고 6명 대결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거는 딱 6자 대결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민주당 경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결을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을 것 같고 있습니다. 황교익 사건
등을 보면서 이재명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정했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쟁 후보였던 네. 이낙연 다른 후보의 후보들이 또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는 빠지는 모습도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후보였던 현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여러 정권 빠지는 이슈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등장을 그래서 했지만 현재 이 여러 민주당 정권 정수들이 이슈들이 큰 변화는 등장을 치고 했지만 올라간 후보가 안 보인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경선부대 큰 변화는 그런데 없다. 다른 특히 후보들이 치고 지지율이 올라오는 좀 빠지고 후보가 안 이런 보인다. 지지율이 두 이재명한테도 번째는 가지는 않고 그런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이러한 지지율이 이재명의 지금 가지는 경선 않고 부동층을 보면 우리 달리 이전에 이야기하면 부동층 비교를 보면 7을 민주당의 제주의 어떤 26.8 부동층을 보면 우리 이전에 하고 쭉 비교해 첫 보면 둘째 주, 넷째 7을 주는 35.9, 넷째 주에 8월 둘째 주는 26.8 34.2, 어. 이번에는 넷째 주, 넷째 주는 35.9 8월 둘째 주는 34.2 부동층이 늘어난다는 거는 39.4 민주당 경선에도 후보들에게 늘어나고 이 있습니다. 그 막판에 부동층이 가면 부동층이 늘어난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주당 부동층이 경선에도 늘어난다는 후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막판에 가면 더 부동층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동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 번째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치고 올라온 그 부분이 세 번째 해당하는 특징은 부분인데 자, 네. 제가 이 민주당 네, 경선 아까 국민 얘기했던 여론조사장만 갖고는 볼 수 있었다는 없다는 거 부분인데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죠. 자, 제가 선거 이 민주당 인단 경선 국민 여론조사만 선거 갖고는 인단 볼수 없다는 거 더불어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죠. 선거인단 이 권리당 선거인을 선거인단과 갖고서 더불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당을 지금 우리가 이런 갖고서 여론조사를 해갖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 추장을 부분에 할 있어서는 사람이지. 지금 이거 우리가 이런 갖고서 여론조사를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실제 지금 선거인단 추장을 뭐 했다는 얘기지. 모은게 저기 권리당을 포함해서 뭐 실제 2차때까지 지금 180만 명 선거인단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180명, 그 3차까지 모아가면 포함해서 몇백 뭐 명이지만 2차 그 집단은 80만 명 국민 이야기하는데 또 그 민주당 지지자와 3차까지 모아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거를 집단은 보고서 국민 또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더불어 견선을 많을 지켜봐야 것이다.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선이 시작된 게 경선을 충청지역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청지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경선이 이렇게 시작된 충청지역이죠. 그에 근데 이 따라서는 선거가 충청지역에서 명확하지 않을까 결과가 굉장히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오느냐가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불선은 저에게 나서 이번에 조사를 명확하지 해보니 않을까는 굉장히 중요하지 충청지역에서 않을까 지지율이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심플수는 적긴 한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이낙연 충청지역에서 지지율이 23.5, 이재명이 21.5, 또 정치견도 9.8%, 이낙연 10%가 나와요. 후보가 그래서 이게 23.5, 이재명이 충청에서 21.5. 2차 결과가 정치견도 나오는 것이 9.8%, 이후에 선거에 10%가 많은 나와요. 영향을 미칠 수 그래서 있는 이게 부분은 충청에서 1차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후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미있는 그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그 악재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났잖아. 그렇죠. 분명히. 네. 예를 들면 경기지사 사태 부분에서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났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경기지사 사태 부분에서 사퇴를 한다는 경선 후보를 자기가 관두겠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까지 이제 하고 이어서 바로 한동희 한교익 문제도 그런 발언까지 결국 그것이 이어서 바로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해가지고 한교익이 나타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지율에 전혀 지금 변함이 없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소폭이나마 올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신기하게 보인다 이런 거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친문의 분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친문 게시물을 보니까 친문 강경파는 얼마 되지도 않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거의사실 유포나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죠? 거의사실 유포나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견고하다. 이재명의 지지율 자체가 그리고 명락 대전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이 출혈을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보다 오히려 이낙연의 출혈이 더 깊은 그러니까 자충수가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 한교익 사태 한교익 문제와 관련해서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바람에 거기서 오히려 한교익 씨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명락대전이 이낙연 대 한교익 싸움처럼 되면서 이재명은 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그 한교익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아주 그 자기가 지금 3배수로 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교익 씨를 내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를 정치적 책임 자체를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소환되고 코프기식으로 사실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한교익 씨를 달래고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의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교익 씨 이 사건으로 불거졌던 먹방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을 때 그 시간에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됐는데 마산에서 지금 떡볶이 그러니까 했던 부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치명타가 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부부절절을 변명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는 상당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교익 문제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해결하지 안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해창이라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뒷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재명이 그런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정말 이해찬 상황론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까 먹방 부분 그 다음 날도 사과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이재명이 호가 사과가 될 줄 사과 이재명이 될 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형수욕수 사과했죠. 어느 정도 사과했죠. 먹방 사과했죠. 뭐 그 이렇게 이 자기가 잘못하면 쿨하게 사과하는 측면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본선 경쟁력에는 자기가 잘못하면 쿨하게 적잖아요.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재명 후보되고 불안하다.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견고해 보이는 건 불안하고 이번 논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대적 반사적인 이익을 입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과연 본선까지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좀 이르다. 그게 제가 볼 때도 민주당 내에서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좀 이르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그 민주당 내에서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한 자리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지는 것 같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는 차이로 이렇게 한 자리 차이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50% 넘는 자리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 투표도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는 본선인 것 같아요. 안 가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지지층 이야기한 대로 현안과 친문 겹친 민주당에서 그런데 현안 부분은 가장 될 사람은 될 후보를 뽑겠다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 이번에 저희가 그 한겨레지사 조사한 부분도 추이를 쭉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이 7월 그 둘째 주 정도는 이재명이 앞섰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5% 차이로 계속 그 윤석열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도 악재는 거의 다 넣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8월 달에도 악재나 한 달 내내 거의 다 그 너무 차이가 잘 유지되고 보이는데도 있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재명은 8월 그 달에도 한 달 불안감이 본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재명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 불안감이 호남 본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로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이 바뀔 수 나타나게 있다.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9월 중순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선택이 같아요. 이게 있습니다. 9월 초부터 그래서 저는 이 그 국민의힘 이제 그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TV 토론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거기서 윤석열이가 어쨌든 그 과정을 넘어서느냐 여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지지율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넘어서느냐 그게 바로 여당한테도 그대로 곧바로 이어져 오면서 만약에 불안감이 그때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당한테도 호남 경선에서 이어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라고 보는 불안감이 거죠. 그때도 그리고 해소되지 신문이 않는다면 분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작동하게 돼 있다. 이전에 당대표 선거나 이럴 때도 전혀 관여 안 한다 했지만 일이 저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실상 캠프마다 분화되어 있는데 이 캠프에 가지 않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일명 민주주의 4.0으로 부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는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당한 그 전국적인 조직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그런 과정을 거친 세력이죠. 그래서 그 세력이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그 세력이 요구했잖아요. 예를 그래서 들면 그 이재명 이 부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거지 않나 이런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있고 볼때 갑작스러운 경선의 흐름의 역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지지자들이 보면 최근에 대통령 연청이나 각각의 조직이 깊숙이 개입해서 광주에서 뒤집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연청이나 이재명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 측과 관계를 이런 이야기가 정확히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래서 정당의 이재명이 경선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까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고 있으면서 당에서 탈당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대 대통령 끝날 중에서 때까지 마지막까지 권력의 가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고 있으면서 당에서 탈당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근데 어떤 형태든 끝날 때까지 영향을 두 사람이 가장 정치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모양이 없이 이런 식으로 여권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이런 걸 봤을 때두 사람이 여권의 파에 청와대를 문제가 될 줄이라는 게 표대결 수준 이런 이런 일이 식으로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국가인가 저는 대한민국이 별로 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권의 경선 상황이 두 사람 관계가 정립됐다면 끝난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별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불안이 가만히 봤을 때 여권의 경선 상황이 두 사람 관계가 정립됐다면 끝난 홍 소장님을 좀 조사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 9월달에 어떻습니까? 그 흐름이 뭔가 우리 전동의 어떤 소장님을 조사를 이상은 진행하고 지금 계시는데 현재 추이 속에서 9월달에 어떻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 경선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막판에 갈수록 부동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 경선만 놓고 부동층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막판에 갈수록 부동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끝내고 나서 조사원들하고 잠시 수시로 인터뷰를 해요. 조사한테 물어보죠.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태도. 우리가 조사를 끝내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그런데 조사원들을 바뀌지가 않아요. 조사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물어보면 대한 지지자들의 태도마다 이제 뭐 미묘한 어떤 반응의 차이가 늘어나는데 조사원들은 거의 바뀌지.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어보면은 지지자는 뭐 이전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미묘한 어떤 반응의 차이가 이전에 비해서
이 확신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지 지지도라는 거는 강도, 지지도 이전에 얼마만큼 지지율이 비해서 높으냐 문제하고 확신성이 두 번째는 좀 지지층이 얼마만큼 강고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재명 지지층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만큼 지지율이 높으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문제하고 새로운 두 번째는 팬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강고하냐의 해서 이 문제라는 지지층이 상당히 강고한 지지층을 이재명 우리가 지지층의 특징으로 잡고 가장 있습니다. 큰 특징은 그런데 그 강고함이 이전보다도 새로운 팬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 달리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 강고함이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부동층이 늘어나는 것하고도 비슷해요. 말입니다. 만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재명 지지층이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면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다른 후보 지지들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 현상을 보여주지를 확산이 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이제 다른 후보 지지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첫 경선에서 현상을 누가 먼저 어느 정도 치고 나가면 이강이 될지 9월달에 상위권이 누가 될지 상강 구도가 될지 이 구도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지금 후보 입장에서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부 경선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의 요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쓰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의 포커스를 맞춰 갖고 캠페인을 해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5번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더 격차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격차 이거 갖고 100% 내가 저기 지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걸 갖고서 초반에 판시를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국민 전체에서 부동층이 늘어나는 이 불확실성에 되고 아주 치열한 경쟁으로 이걸 갈지 지금 여기 앉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서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넣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 묻듯이 공문항을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샘플수가 좀 커야 돼요. 1000명 갖고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뭐 한 2-3천 명 정도 조사가 의뢰가 들어오면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해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대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DB가 흘러다녀가지고 예를 들면 전당대회나 이런 경선에서 예측하기가 참 조사를 통해서 예측하기 쉬운데 지금은 이제 그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때문에 그 DB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딜레마 경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는 거하고 본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지층에 더 이렇게 집중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신문 강경파에 대해서 좀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친문 강경파로 뭐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친문 입장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상당히 이 뭐야 이렇게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확장성을 이제 또 나름대로 이 염두에 두겠다라는 의사표시 아닌가 아니면 표현을 갖다가 이게 저렇게 뭐 시끄럽고 지저분한 존재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가 방금 우리 토론하기 자담하기 시작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어요. 요란히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친문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터뷰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아니 그 박근혜 쪽 그런 그 강성 친박들 이야기를 사례를 들면서 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행태가 이 친문의 행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의 그러니까 친박 쪽의 행태를 자기는 지칭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전문을 읽어보니까 꼭 제가 읽어보았을 때는 약간 친문 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명히 그 친박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그 다음 그 친박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또 친문에 대한 걸 물었는데 그 지저분하다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친박을 이야기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오해의 빈미를 분명히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나름대로 견고해 보이지만 그만큼 지금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의 대세론을 뒤집기는 저는 사실 좀 이전 시점상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도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조금만 더 첨가를 한다면 어차피 지금 9월 4일하고 9월 5일이 지금 충청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에서 하면 제 생각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도 몇 분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만한 정치적인 뭔가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지금 다른 후보 진영이 만들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의 대세론을 그러니까 넘기 힘든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친문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정치적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정도로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봤는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온 지 거의 한 일주일 다 돼갑니다만 별로 폭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판도라 상자 자체가 김 빠진 판도라 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벌써 그러니까 지금 친문들의 각기 분화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친문 의원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이재명 쪽에 붙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황 소장께서 이 청와대가 상당한 그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가 설사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그런 지금 여기 태클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정치적인 그 의사를 표현한다는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종의 평제풍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또 이재명이 그러면 몰락하고 난 뒤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사실은 그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그걸 흔들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후보 단일화 후단협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 정치 공격이 상당히 시달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본선에 가서 민주당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고민일 수 있지만 지금 그 전에 어떤 식의 이재명의 그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 의도를 갖고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조건이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 4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은 대세로는 몰라도 우위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나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층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저기 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은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만 놓고 본다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누구를 후보를 선택하느냐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것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보면은 4천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30% 그러면은 1,200~300명이 된단 말입니다. 뭐 또 더 될 수도 있고 그 1,200~400명 되는 이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뽑혀서 또는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1,300~400명과 이 저기 한 150명과는 성향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현재 선거인단은 자발적 지지로 응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여론하고 많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열성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을 많이 모으는 그런 저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권리당원이 뭐 약 한 70만 명이라면은 선거인단을 그거보다 더 이상 모으게 되면은 저기 변수가 된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보다도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100만 명 이상 모아야 이제 그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데 어찌됐든 지금 여론조사로 놓고 본다면은 결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우리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역대 여론조사에서 민심하고 투표심, 그 표심하고 다르게 나온 사례를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특히 여러 번 표심하고 민심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첫 그 스타트에서 누가 기선을 잡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게 민주당 경선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충청